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혼란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44년 만에 비상계엄, 포고령 등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여파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4년, 나라도 국민들도 평온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에서는 야심찬 새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어원연구가 작가와 함께 단어를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시간인데요. 최근 백종원 대표가 언급해서 화제가 됐던 젠트리피케이션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겠습니다. 최근 폭설도 내렸었죠. 눈에 관련한 다양한 팩트체크들 선정수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눠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여는 말에서 소개해드렸죠.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입니다. 미디어 속 언어. 얼마 전 백종원 씨가 예산시장의 임대료 급등을 이야기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매일경제의 어원 칼럼 말로콤즈 시리즈를 연재하고 계신 신동광 작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원연구가 신동광입니다. 네. 어원연구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게 조금 생소하거든요. 말의 뜻을 연구하시는 건가요? 그게요. 네. 사실 작가로 활동할 때 쓰는 부캐릭터고요. 예, 제가 어원풀이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주는 글을 연재하는 그런 부캐릭터가 말로콤즈인데요. 네. 본업은 커뮤니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기술력 같은 그런 정보들을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도 만들고 뉴스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크리에이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업이 커뮤니케이터시고 부캐 이 작가신데 말로콤즈라고 하니까 셜록 홈즈가 생각나거든요. 연관이 있나요? 예. 제가 셜록 홈즈 코난 도일 선생님께 네. 예, 죄송스럽게도 그 용어의 개념을 좀 차용을 했는데요. 말의 뜻을 풀어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탐정이라는 뜻으로 네. 말로콤즈라고 지었어요. 네.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들은 제가 경마 좋아하냐, 말 얘기 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말로콤즈. 그런데 속이 답답하고 그렇게 속상할 때는 또 맥주 한잔 하시면서 푸셔야 할 텐데 또 지금이 마침 송년회 시즌이잖아요. 작가님은 보통 어디서 지인분들과 한잔 하시나요? 보통 회사 사람들하고는 대부분 사무실 인근으로 많이 가요. 얼른 먹고 지하철 다닐 때 집에 일찍 가는 게 편하니까요. 역시 그렇죠. 회사에서도 가깝고 집에도 바로바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사무실 인근으로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회사 근처 말고 즐겨 찾으시는 지역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친구들이나 지인을 보면은 가급적이면은 좀 젊은이들 말로 힙한 동네에서 만나는 것들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들 모이기 편한 동네 그리고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볼거리가 풍성한 동네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3호선 라인에 신사역부터 그 9호선이 있는 신논현역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쪽에 제가 숨겨둔 가성비 좋은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맛집들은 방송이 끝난 뒤에 살짝 저한테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또 신논현이 백종원 골목으로 유명했던 곳이잖아요. 오늘 주제가 백종원 씨 이야기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예전엔 백선생님 브랜드 식당들이 신논현역 부근에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오른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공헌한 어떤 상인들, 그 주역들이
나중에는 임차료 때문에 떠나가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가요? 젠트리피케이션을 금수저 진출로 인한 흑수저 퇴고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어 젠트리에서 온 말인데요. 원래 젠트리는 타고난 부유층을 뜻했어요. 젠트리의 젠은 어떠한 속성을 물려받아 탄생했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네. 성경에서 세상을 창조하던 시기의 이야기를 창세기, 영어로 제너시스라고 부릅니다. 하늘이 내린 타고난 인재란 뜻으로 우리가 천재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지니어스란 말도 뿌리가 같습니다. 이 타고난 부유층, 젠트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옛날 유럽에는 왕 외에도 힘과 명예를 가진 그런 명문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공작, 후작, 백작 그런 자귀들을 가진 지역호족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귀를 자식들에게 세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 자식이 많다라고 해서 모두에게 자귀를 물려줄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네. 그중에 한 명한테 자귀를 물려주면은 나머지 자식들은 젠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에서 인물 좋은 부모의 똑똑한 유전자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풍족하게 먹고 편안한 공간에서 안락하게 거주하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예술과 스포츠도 배우고 그리고 또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인맥 리그까지 물려받은 사람들이죠. 네. 자귀를 받지 못한 자식들을 젠트리라고 한다고 알려주셨는데 풍요롭고 굉장히 평화롭게 자란 것 같아요. 이런 성장 배경이 성격에도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이 사람들은 여유로운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살았고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도 덜 받았어요. 그러니까 온화하고 교양 있다라는 이미지를 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사로 알고 있는 젠틀맨도 이 젠트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가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이 부유층들의 어떤 활동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된 건가요? 보통 인기가 올라간 지역에 젠트리 계층이 이주해왔어요. 초기에는 문화와 환경이 좋은 지역에 부유층이 직접 살려고 들어왔던 행위를 가리켰는데요. 나중에는 유망한 상권이 형성되거나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매입해서 투자하는 행태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기 지역의 부유층 점유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임차료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 물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원래 살고 있던 거주민이나 상인들, 방문객들 모두에게 부담을 주게 된 거예요. 특히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 상점들을 많이 오픈을 하면서 네. 지역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거주민도 상인도 방문객도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속상한 현상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구체적으로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네. 저는 그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생각나요. 제 청년 시절에 거기가 가장 힙하고 핫한 동네였었는데 오렌지족이 많이 찾던 지역 아닙니까? 네, 제가 X세대입니다. 네. 합정이나 상수나 연남동 같은 데들이 이제 새로운 힙한 동네로 떠올랐었는데 네. 예전보다 지금 좀 시들해진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군요. 예,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성수나 을지로, 용리단길 같은 데도 열기가 그렇게 오래 계속될지는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또 지금 뜨고 있는 말씀해 주신 지역들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상권이 살아나면은 임대료가 올라서 결국 원주민이 밀려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지역명에도 뜻이 있을까요? 예, 요즘에 그 힙지로라고 불리는 을지로 같은 경우가 힙이 그 영어 속어로 굉장히 트렌디하다 아니면 멋지다라는 뜻이랑 을지로의 지로가 같이 붙은 말인데요. 네. 이 지역이 일제강점기 때 중국인들의 상권들이 되게 번창했대요. 그래서 이걸 누르려고
그 살수대첩의 명장 을지문덕 장군님의 이름을 따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같은 시기에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명동 인근에 유흥가가 있었죠. 일본인들이 번성했던 우리는 장군의 아들이란 영화 보면은 거기를 혼마치라고 부르는데요. 네. 거기도 임진왜란에서 일본군을 대파한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님의 시호를 따서 충무공의 이름을 따서 충무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네. 예, 이순신 장군님이 이 지역에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무로가 됐군요. 네. 그러면은 경리단이나 용리단 같은 이름들도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용리단끼리 굉장히 많이 떴지요. 예. 네. 용리단은 용산 경리단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이태원 이동에 있는 경리단길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뭐 제2의 경리단이다. 뭐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리라는 말이 괜스럽게 유리같이 맑고 투명하고 단이라는 말은 단청지붕에 울긋불긋한 따스함을 주는 것 같은데 요거는 말 자체가 가진 어감의 영향이고요. 정작 이 경리단의 뜻은 육군 중앙 경리단이라고 하는 옛날에 대한민국 육군의 재정 업무를 맡아보던 회계부대의 이름이었어요. 네. 그래서 재무부대의 의미로 그런 경리단이라고 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업무를 회계라고 하는데 예전엔 경리라고 불렀어요. 예, 한자어 경리는 다스릴 경자에 다스릴 리자를 씁니다. 그래서 경영관리의 줄임말로 쓰이는데 우리나라 남성이라면은 당연히 군부대 이름은 거론하기 싫은데 여기 국군 경리단 소속에 네. 야구팀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우승도 많이 하고 인기도 높았고 부대 이름도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네. 인근에 미군 부대도 있고 외국 대사관들도 있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외국 먹거리나 풍습이 자리 잡은 이색적인 거리가 형성됐대요. 네. 그래서 이 동네로 많은 사람들이 약속 장소를 잡고 만나기도 했대요. 그렇다고 이제 그 원래의 뜻이 다르다고 용리단이나 속리단은 엉터리다. 그러니까 때려 고치자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네.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넘어서 소리가 주는 느낌의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경리단의 본래 의미가 재무부대라는 것 정도만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언어에 굉장히 매몰된 사람들은 네. 어떤 말을 쓸 때 그 뜻이 모르고 쓰는 말들이 좀 창피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생겨나는 어떤 예쁘고 세련된 공간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뜻과 산뜻한 어감을 주는 그런 이름을 붙이면 좋겠어요. 오늘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아갑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경제, 문화 용어들을 어원 중심으로 풀어주셨는데요. 끝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탈주범 지강원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은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은 죄가 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젠트리피케이션에 적용하면은 유전 전입, 무전 퇴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있는 계층은 새로 들어오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지옥에서 나가게 되는 현상이죠. 자본주의가 사실 현대사회에서 가장 기본 시스템으로 작용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평범하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들도 좀 같이 더불어서 네.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노력하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이번 주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하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입니다. 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떤 점 먼저 짚어볼까요? 네, 모니터 기간 중 가장 화제로 오른 이슈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입니다. 그중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핵심 이슈가 빠진 진행자의 질문 방식을 짚고자 합니다. 예. 11월 27일 여의도 청년정치에서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출연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지난 11월 21일 CBS 김현정인 뉴스쇼에 출연해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 명의로 글을 올린 이는 한동훈 대표의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어 28일 KBS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는 진은정 변호사가 과거 온라인 맘카페에서 여론조작을 하다 퇴출당한 적이 있다며 동일인수법이라 당원 게시판 사건의 범인으로 보기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여의도 청년정치에서는 사전에 협의에 관련 얘기를 뺀 것인지 진은정 변호사에 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에 공개적으로 범인을 지목하는 발언을 다루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신율 진행자의 질문도 날카로울 수 없었기에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예. 관련해 다른 방송 진행자들이 장해찬 전 최고에게 한 질문을 옮겨보면요. KBS 전격시사에서는 한동훈 대표과 명태균 리스트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불리한 이슈를 덮으려고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제기를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며 장해찬 최고도 명태균 씨와 관련이 있느냐고 질문했고요. CBS 뉴스쇼에서는 이런 식의 논리라면 친윤계 의원 가족들 이름에 작성자는 무슨 글을 썼는지 또 한동훈 대표 비방글 쓴 사람 중에 누구누구 가족은 없는지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형평성을 지적했습니다. 예. 이에 비해 정면 승부에서는 의견 취합을 하는 데 그쳤는데요.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빼기보다는 질문을 더 날카롭게 던지며 청취자 궁금증을 대변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너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마지막으로 코너명에 대한 어색함을 짚고 싶습니다. 네.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코너인 정치 김현장은 두 고정 패널의 성을 따서 만들었지만 특정 법률사무소가 연상된다는 점이 어색했는데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이전에도 변호사와 기자의 만남이라는 뜻을 가진 최강 경기, 리모델링이라는 중의적인 표현도 담고 있지만 패널 중 개그맨이 있기에 지은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등의 코너도 있었습니다. 청취자 입장에서는 코너에서 다루는 내용이 중요하지 코너명은 정면 인터뷰, 정면 브리핑 등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한 팩트체크 주제는 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인데요. 지난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설이 내렸죠. 워낙 눈이 많이 와서 도매시장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도 있었고요. 습설이 피해를 키웠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습설, 그러니까 습기가 많은 눈과 반대로 건조한 눈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눈송이가 어떤 조건에서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수분을 머금는 양이 달라집니다. 수분이 많은 눈은 습설, 상대적으로 수분이 적은 눈은 건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네. 영어로는 각각 wet snow, dry snow 이렇게 부릅니다. 이 축축한 습설은 잘 뭉치고 무겁지만 마른 건설은 잘 흩어지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피만큼 눈이 쌓여도 무게는 건설보다 습설이 더 무겁습니다. 습설이 건설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더 수분을 머금기 때문인데요. 폭설에 비닐하우스 등 건조물이 무너졌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습설이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기상청은 올해부터 내리는 눈이 습설이냐 건설이냐에 따라서 눈의 무게를 예보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에 나온 예보를 살펴보면요. 내일 그러니까 28일이 되겠죠.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 내지 3cm 내외에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음. 이렇게 예보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물기를 더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습설이 더 무겁고 같은 높이로 쌓여도 훨씬 무겁게 되는 거네요. 네. 폭설이 내린 뒤 이 도로에 눈이 다 치워지고도 한참이 지났는데도 일부 인도에는 아직도 눈이 남아있는 걸 종종 볼 수 있거든요. 네. 인도와 맞닿아 있는 상점이나 가정집에서 그 앞만 각자 조금씩 치워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법으로 정해진 의무인지는 몰랐네요. 네, 의무 맞습니다. 국민 절반 정도가 아파트에 사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내 집 앞 눈 치우기 이런 거 이제 좀 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죠. 맞아요. 일부 뜻있는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분들과 함께 눈을 치우기도 하는데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상가 건물 앞은 눈이 제때 치워지지 않아서 많은 시민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법 27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항에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에 대한 제설, 재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의무가 맞죠. 그런데 과태료라든지 처벌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의무가 맞기는 한데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는 셈이죠. 과태료나 처벌 조항은 없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 건가 봐요. 네. 관련 법령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연재해 대책법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건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설 작업을 하도록 정해놓고 있는데요. 예.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새 들어 사는 분들은 이 눈이 많이 오면 내가 치워야 되나, 집주인이 치워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라서 제설 작업을 하면 되고요. 이런 합의가 없다면 소유자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제설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설 작업의 범위는 보도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이 되고요. 이면도로는 건물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부터 1m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설 기한도 정해져 있는데요. 낮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 11시 이전에 제설을 마치도록 정했습니다. 하루 내린 눈의 양이 10cm를 넘으면 눈이 그친 뒤 24시간 이내에 치우면 됩니다. 그 밖에 건물 관리자는 안전시설과 장비, 장구를 갖추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정해져 있고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 작업자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 제설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조치를 먼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자는 제설과 재빙에 필요한 도구를 건물 내에 비치할 의무를 정해놓고 있기도 하고요. 네, 누가 치워야 하고 제설 범위, 기한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정해놓고 있네요. 모두가 내 집 앞 눈만 치우기에 동참을 한다면 보행자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제설제 탓에 반려견 발에 화상 입는다인데요. 이거 사실인가요?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판정부터 말씀드리면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을 합니다. 네. 누누나 반려견 산책을 시키러 나갔다가 걔가 자꾸 발을 드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제설제 때문에 화상을 입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양말을 신겨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내용도 이어서 나오고요. 그래서 제설제로 많이 쓰는 염화칼슘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MSDS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물질별로 담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염화칼슘은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이란 항목에서 토끼에게 실험한 결과 약한 자극성을 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이런 항목은 역시 토끼 실험 결과 심한 자극성으로 나오고요. 동물 실험 결과 피부에는 약한 자극, 눈에는 심한 자극을 준다고 나온 겁니다. 이걸 좀 화상으로 연결을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네. 게다가 지자체들이 제설제를 뿌릴 때
염화칼슘만 뿌리는 게 아니고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뿌리기 때문에 반려견 발바닥 화상 우려는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 오는 날 강아지 반려견 산책을 망설인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제설제로 인한 화상 우려 낮다고 합니다. 염화칼슘이 도로와 자동차를 부식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염화칼슘의 염소 성분이 도로의 시멘트를 부식시켜서 움푹 패이는 포트홀을 양산을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하부에 달라붙으면 차체를 녹슬게 하는 이런 부식작용이 있습니다. 예. 게다가 염화칼슘 성분이 가로수의 생육을 방해하고 강물로 흘러 들어가면 수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친환경 제설제가 여러 종류가 등장을 했는데요. 부식성을 낮추면서 제설 성능을 유지하는 대체 원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눈삽이나 넛가래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치울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뭐 내 집 앞 눈 치우기 같은 이런 유형들은 물리적인 제설을 하면서 제설제 사용량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겨울철에 이 폭설만큼이나 걱정되는 게 미세먼지인데요. 눈이 많이 오면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대체로 사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나 눈이 내리면 대기 중에 포함된 이 입자상 물질을 씻어내리게 됩니다. 이걸 습식 세정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강수는 대기 오염 물질의 제거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수가 발생하면 습식 세정에 의해서 빗방울이 낙하하면서 대기 중 물질들을 흡수하면서 제거하게 됩니다. 눈도 마찬가지고요. 습식 세정 과정은 강수의 분포, 강도, 지속 시간 및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 분포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중국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눈은 비보다 입자가 큰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효과가 컸습니다. 눈은 비보다 20부터 1000나노미터와 2000부터 10,000나노미터 사이의 입자를 더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반면 뇌우는 500부터 1000나노미터의 입자를 더 효율적으로 제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비도 눈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내려야지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더 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기 오염이 심한 곳은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가요? 네, 이것도 연구로 나와 있는 건데요. 네. 에스토니아 타르투대와 영국 레딩대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에어로졸이 폭설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지난달 14일 공개했습니다. 네. 에어로졸이란 것은 공기 중에 떠 있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입자인데요. 연구팀은 세계 곳곳의 산업 현장 인근 대기에서 관측된 깃털 모양의 냉각된 구름층에 주목을 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에어로졸이 눈을 만드는 구름의 씨앗 역할을 해서 이런 구름층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고요. 연구팀은 전 세계에서 금속 및 시멘트 공장, 제지 공장, 화력 발전소처럼 에어로졸을 다수 방출하는 산업시설 67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산업시설이 위치한 상공 대기에 만들어지는 구름층과 구름층이 만드는 강설량을 같은 시기에 주변에서 에어로졸 영향을 받지 않고 만들어진 구름층과 비교를 했습니다. 예. 분석 결과 에어로졸로 냉각된 구름층이 지역 강설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온이 영하 24도부터 영하 10도까지 사이인 조건에서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주변에 비해서 이 에어로졸에 의해서 냉각된 구름층이 있는 산업시설 지역은 시간당 평균 강설량 1.2mm, 일일 최대 강설량은 15mm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연구팀은 산업 현장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에어로졸이 폭설을 유발할 가능성을 보인 연구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온난화와 겨울철 이상기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을 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물론 오염물질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폭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폭설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주변 기압 상황이 갖춰져야 됩니다. 네. 서울 지역에는 이번에 내린 눈이 117년 만에 가장 많이 내린 눈이었다고 해요.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 네, 사실입니다. 지난달 27일 기상청 자료를 보면요.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서울의 일최심 신적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새로 내려서 쌓인 눈의 양, 이 높이가 19.3cm를 기록을 했는데요. 1966년 11월 20일에 기록한 종전 기록을 2배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근대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월 관측치로는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7년 만에 가장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는 거고요. 예. 이틀 넘게 눈이 이어지면서 누적 적설량도 28.6cm를 기록했는데 네. 이 정도로 눈이 쌓인 건 11월뿐 아니라 기상 관측 이후 매년 겨울을 통틀어 봐도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눈이 많이 쌓였을 때가 1922년 3월 24일에 31cm입니다. 두 번째는 1969년 1월 30일에 30cm, 그리고 지난달 내린 폭설이 세 번째 기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례적인 눈폭탄이 내린 이유는 평년보다 높은 서해의 해수면 온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찬 공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차가워지지 않은 해상과 만나서 12도 내지 15도 정도의 기온차가 나게 되면 눈구름대가 형성이 되는데, 올해 서해 수온이 평년보다 2도가량 높아서 구름대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하루 동안 눈이 많이 쌓인 기록은 1955년 울릉도에서 관측된 150.9cm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부 지역 일부 지자체는 이번 폭설 피해가 심각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요? 네, 이번 폭설 피해가 집중된 곳으로는 경기도 평택과 안성, 용인 등 이 경기 남부 지역과 충북 음성 지역이 꼽힙니다. 경기도 자체 추산 결과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8,903건에 1,675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자체별로는 평택시가 500억 원 이상, 안성시가 35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이천과 용인시도 농업 축산 농가에서 큰 피해를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에서는 음성군이 피해가 컸는데요. 충북도가 1차 피해 조사를 한 결과 피해액이 150억 원 이상으로 잠정 파악이 됐습니다. 이 폭설 피해를 본 지자체들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서 정부의 강력한 복구의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 선포가 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이 지자체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요. 지자체 피해 규모가 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본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게 됩니다.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자체는 복구를 위해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첫눈이 이번에 이렇게나 많이 내렸으니 올해는 추가 폭설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뮤즈의 업라이징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